붙여봤습니다. 강의 제목을 4차 산업문명에 대한 불교적 조명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새 뭐 4차 산업문명 이렇게 혹은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 다보스 포럼에서 아마 처음 나왔던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때 처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게 전 세계에 퍼져갖고서 지금은 의례 당연한 용어처럼 쓰고 있는데 원래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혁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이게 장기간에 걸쳐 갖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울이 있는데 저울추가 서서히 기울듯이 한쪽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기울면서 삶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걸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났구나 해서 이제 이 변혁의 이름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말은 혁명이지만은 아주 점진적 변화에 대한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뭘 갖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때 그걸 갖다가 묶어서 얘기를 잘 못해요 또.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혁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할 때 뭐 드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3D 프린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코드 찍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유수의 학자분은 이 4차 산업문명 기술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한 분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혼합 기술, 혼성 기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 근데 혼성이라고 할 때 이것도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어디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발표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무한 입력, 무한 처리, 무한 출력의 문명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처리, 출력이 컴퓨터 개념 용어입니다. 컴퓨터. 지금 왼쪽은 컴퓨터 그림입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오른쪽에 왼쪽 프린터가 있고 모니터 앞에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정보의 입력, 정보의 처리, 정보의 출력입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입력할 때 키보드 갖고 입력합니다. 키보드. 또 하나가 마우스도 있어요. 마우스 옮겨가면서. 이 두 가지가 입력 수단이에요. 근데 처리는 본체에서 뭐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에서 처리하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처리합니다. 이 본체.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은 방식이 모니터에 출력이 돼요. 화면에 나오는 게. 또 하나가 프린터에 인쇄가 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입력, 처리, 출력의 방식이 좀 단순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의 이런 모습은요, 이런 어떤 골격은 사람의 신경계를 흉내낸 거예요, 신경계. 우리가 신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한다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 인풋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오감으로 인풋이 돼요, 오감으로.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비시키면은요, 컴퓨터의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우리의 눈, 코, 냄새 맡는, 그 다음에 귀 소리 듣는 이런 것들이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근데 컴퓨터의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우리의 뇌예요, 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컴퓨터의 출력, 모니터든지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근육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뭐예요?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허파를 갖다가 막 쪼여가지고서 바람이 나와가지고서 말을 하고 손도 움직이고 걸어가고 하는 게 다 근육의 수축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근육으로 들어가면은 몸을 움직이고요.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들어가면은요. 그게 이제 감각이 됩니다. 감각.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감각과 그 다음에 사유와 그 다음에 운동 이 세 가지를 입력과 처리와 출력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 4차 산업문명은요, 거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현대 4차 산업문명은 거대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입력 방식이 무한해요. 키보드 마우스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리 장치도요, 그냥 CPU하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처리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건 좀 달라요.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더라도 데이터만 막 주더라도요, 거기서 공통점을 추출해가지고서 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예측을 해버립니다. 이게 AI예요.
그게 이제 알파고 같은 거, 알파고. 알파고한테 바둑둔 기본만 줬는데 나중에 바둑의 고수가 되잖아요. 아, 이렇게 두는구나 하고 알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출력은 지금도 무한 출력이에요. 출력이 뭐예요? 움직임이죠. 뭘까요? 드론, 3D 프린터,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사는 문명 시대에서의 출력 방식은요, 그 방식이 무한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그 다음에 로봇 수술하는 것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바코드 짝 찍어갖고 슈퍼마켓 가면은 딱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버스 탈 때 신용카드 탁 대면은요, 이제 결제가 됩니다. CCTV가 도처에서 입력하고 있어요. 도처에서 다 녹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애완견들 칩 입력해서 꼭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얼굴 인식하는 어떤 기술이 가장 발달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 얘기할 때 말하는 거, 음성 인식. 우리말로 말을 하면 막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학 공부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면 자동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무한해요. 점점 개발됩니다. 또 하나가 출력인데 3D 프린터, 드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로봇 수술하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전부 다 출력 방식이에요. 이거 말고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출력이.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이 4차선 문명은요, 가만히 보니까 무한 입력이고 무한 출력인데 불교에서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무한 출력하는 분이. 천수천왕 관세보살님이세요. 바로. 그렇죠? 천수가 뭐예요? 1000개의 손이기 때문에 무한 출력이에요. 약을 주고 빵을 주고 도와주고 돈을 주고 안마해주고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찰에 가면은 이 손이 막 수백 개 달려있는 부처님이 계시죠. 보살님이. 일단 눈이 또 1000개예요. 그거 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세상에. 기도만 하면 감흥하시고. 그러니까 천수가 무한 출력이고 천안이 무한 입력이에요. 아, 보니까 이 시대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닮아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서는 천수천왕을 뭐라 부르냐면요, 전지전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요, 이 절대자예요. 원래 이름이요. 관세음보살님이 아발로키테 이슈아라예요. 아발로키타 이슈아라. 그 천수경에서 나모라 다나다 알랴 바로기제 할 때 알랴 바로기제가 아발로키테 이슈아랍니다. 그거 하나 음사입니다. 아발로키테 이슈아라가 뜻이 뭐냐면 아발로키타 할 경우에는 세상을 비추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슈아라 인도의 전통 절대자예요. 절대자, 우주의 중심입니다. 창조주 이럴 수도 있어요. 절대자. 그래서 세상을 비추어 보시는 절대자, 이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재신, 자유자재하다, 절대자, 자재. 그렇죠? 내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무량수경에 보면은요, 관세음보살님의 몸의 크기가 나옵니다. 아까 극락세계의 미타 3전 가운데 한 분인데 좌보초입니다. 그 가운데 극락정토에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 좌보초에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우보초에 대세제보살이 계세요. 근데 관무량수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몸의 크기를 갖다가 묘사하고 있어요. 80억 나유타 유순. 유순은 요자나라는 거리의 단위예요. 80억. 근데 그게 인도 이제 어떤 옛날 고대 인도의 이제 길이의 거리의 단위인데 그 어떤 분이 그걸 현대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 1 곱하기 10에 23승 킬로미터입니다. 10에 23승 킬로미터. 키의 크기가 키가예요. 그걸 또 현대 알기 쉽게 딱 설명을 하는데 우주의 크기가 있어요, 지금이요.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로켓 타고 꼭 가잖아요. 그럼 벽이 탁 나오지 않아요. 끝없이 가요, 끝없이. 한참 가죠?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냐 하면은 400억 광년. 예, 현대 지금 발견된 거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00억 년쯤 가면은요, 그럼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그렇게 큰 게 우주인데 그 큰 우주가요, 그 관세음보살님의 세포 하나 정도 된답니다. 세포 눈에도 안 보여요. 점점 더 작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큰 분이에요. 일단 묘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는데요, 감히 머릿속에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품에 안길 수는 있지만은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지 못합니다. 그냥 맡기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예요. 대자대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기도는요, 아쉬울 때만 해라 이렇게 합니다. 매일같이 할 필요 없어요. 왜? 매일같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번뇌 제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발 나 찾지 말라. 이게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왜? 행복하게 바라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한다는 얘기는 뭔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관세음보살 안 불렀다. 아, 참 좋게 살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수행하고 살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한 전지전능이에요. 전지 다 하시고 전능 다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대자대비예요. 왜 다 보시냐면요, 어디 고통받는 중생 없나 이거 살피시는 겁니다. 왜? 이 관세음보살 법문부에 나오잖아요. 내 이제 어디 여러 가지 힘들 때, 병 들고 했을 때 나만 찾으면 다 도와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 처리 장치가 대자대비의 중앙 처리예요. 인피니트 프로세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현대 문명이 이제 보세요. 현대 4차 산업 문명이 무한 입력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온 CCTV, 컴퓨터 우리가 어디 블로그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든지 할 경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하면 가입한다면 클릭하세요. 하죠. 사진 촬영 동의합니까? 클릭하죠. 그때 내 정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돈도 안 드는데 다 클릭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뭐예요? 대기업의, 인터넷 기업의 서버에 다 저장이 돼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큰 데이터.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광맥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리할 경우에는요, 우리를 갖고 놉니다. 조정합니다.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이게 빅데이터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중앙 처리예요. 인피니트 프로세싱,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옛날 프로그램 처리는요,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들어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무한 처리가 안 돼요. 왜? 프로그램의 그 한도 내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의 처리는 무한 처리가 돼요. 왜?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그걸 보통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프로그램을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봤다가 데이터만 막 잡다하게 줘버리면은요, 공통점을 추출해갖고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3의 데이터를 줄 경우에 거기에 처리해서 답을 딱 내버립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통 딥 러닝 혹은 머신 러닝, 원래 이제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이다. 자기가 학습을 해요. 그 다음 딥 러닝은 이제 머신 러닝인데 인간의 뇌에 그런 층 구조를 흉내낸 머신 러닝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처리가 유한 처리가 아니고 무한 처리예요, 지금. 요새 이 시대 전체의 어떤 인공지능 처리가.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대기업 돈벌이입니다. 무한 탐욕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겉모습은 똑같아요. 무한 입력, 무한 처리. 천안의 천수를 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대자대비와 탐욕, 소수의 이익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보에 대해서도요, 계속 공개하게끔, 정보를 독점하지 않게끔, 그것은 반드시 견제 세력이, 그렇죠? 이제 시민운동 단체든지 이런 데에서 선수치지 않게끔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으로다가 정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문명을 가장 간단하게 의미가 들어가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할 때, 무한 입력, 무한 처리, 무한 출력의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때 이제 가장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 인공지능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갖다 능가한다, 이런 말까지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가 이 인공지능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모데우스. 앞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 종교가 생깁니다. 데이터이즘. 이라는 데이터 종교가 생겨가지고 인간이 다 그분의 말씀 들으면 돼요. 빅데이터 처리한 결과만 딱 우리가 받아쓰기만 하면은요, 행복하게 삽니다. 결혼할 때 신부신랑감 정할 때도요, 쭉 있으면은 그 데이터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과거에 결혼한 데이터 가지고서 처리해갖고, 넷 중에서 이 사람이 그나마 가장 미래에 유망하다 하면 그분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은 벌써 그건 쓰고 있어, 기업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인공지능 갖고서 물건 구입 몇 개 하다가 보면은요, 하다가 말았더라도 나중에 자꾸만 뜨죠. 내가 구입했던 게 막 창이 뜹니다. 그거 벌써 다 처리 당한 거예요, 우리가요. 왜? 거기다 동의했기 때문에. 내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이 특징은요, 귀납 추리에서 인간을 능가해요. 추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역 추리가 있고 귀납 추리가 있어요. 연역 추리는 분석적 추리이고 귀납 추리는 경험적 추리예요. 많이 살아보면 아는 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일단 연역 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보통 컴퓨터가 다 인공지능이에요. 계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심지어 주판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그냥 머리 갖고 막 암산하려면 오래 걸리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답만 보면 탁 나옵니다. 또 뭐예요? 문자도 인공지능이에요. 내가 모든 책을 암기 못합니다. 근데 이게 써놔버리면은요, 다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원래 있던 건데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컴퓨터까지의 인공지능은 뭐냐면요, 연역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한도 내에서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도 한글 20몇 자 있죠. 28달 만근원이 해갖고서 있죠. 그 한도 내에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해요. 주판도 그 한도 내에서예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옛날 프로그램은 전부 다 그 프로그램 짠 한도 내에서만 답을 내줘요. 결과를 내주고 게임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연역주의의 그 인공지능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귀납주의의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알파고라는 겁니다. 알파고. 그러니까 고가 뭐냐면 일본말로 그러니까 기원할 때 기자, 바둑 기자를 갖다가 고라 부릅니다. 일본어로 다 고. 그래서 이제 바둑 두는 그런 인공지능은 알파고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건데, 그 인공지능의, 요새 인공지능의 특징은 여기 왼쪽 써 있듯이 머신러닝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잡다하게 그냥 주면은요, 데이터만 딱 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방문한 장소, 이런 데이터만 딱 줘버려요. 그럼 나중에 여기 공통점을 추출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방문할 것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예측을 해줍니다. 근데 딱 들어맞아요. 또 주가, 주식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할 때 그때 뭐 무슨 환율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거, 이런 데이터를 다 넣어줘요. 몇 년치 갖다가. 그러면 주식이 지금 얼마인데 내일 어떻게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예측을 딱 합니다. 그럼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막 이 켜놓고서, 모니터 켜놓고서 그냥 숨가쁘게 막 클릭해서 막 투자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여기에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가을색, 뭐 진녹색, 누렁색 이렇게 있죠. 이게 사람의 뇌의 대뇌 피질을 흉내낸 거예요. 캐나다에서 처음 학자들이 만든, 연구자들이 그런 그 러닝 방식인데, 이걸 그래서 딥러닝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그 뇌의 중추가 어디냐면 대뇌 피질이에요. 껍데기. 근데 거기에 세포층이 6층이 있습니다. 6층. 세포층 하나가 두께가 명암 하나 두께예요. 명암 하나 얇아요. 근데 그게 중추예요. 그 세포는 진짜 작기 때문에. 그래서 명암 6개 정도 겹쳐 있는 게 여기에 껍데기가 있는데 이게 쫙 퍼져 있습니다. 뇌에. 그러니까 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뭔가 층으로 다 만들면은 뭔가 사람 뇌를 갖다가 더 흉내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서 이렇게 층으로 데이터 처리할 때 1차 처리한 걸 갖다가 다시 다음 층에서 2차 처리를 했다가 다음 층에서 3차 처리를 했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캐나다 과학자들이 층을 한 20개 만들었대요. 사람은 6층이니까 우린 더 많이 하자 가지고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도 머신러닝, 기계학습 개념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뇌를 흉내낸. 또 하나 얘기한다면요, 인간의 뇌의 그런 작동 방식하고 딥러닝 방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서 흉내낸 거지, 아직도 인간의 대뇌 처리 방식은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모릅니다. 층만 돼 있다, 이것만 알 뿐이지. 그 다음에 온갖 데이터들이 인터넷 공간 속에 다 퍼져 들어갔다가, 그걸 갖다가 저장한 그 인터넷 기업체의 서버 있죠, 서버가 큰 기계예요. 서버가 딴 게 아니라 집에 하드웨어 있죠, 하드. 우리 하드 갈잖아요. 하드, 큰 그 하드를 갖다가 막 그냥 쌓아놓은 게. 그러니까 캐비넷처럼 이게 서버입니다. 영원히 켜있는 그 컴퓨터, 이게 서버예요. 우리 홈페이지든지 이런 것들이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이 데이터가 무지무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살만 활용하면은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도 내일 주식가가 오를지 내릴지만 미리 알면 돈 무지 벌겠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그 경제 어떤 그 활동할 때 엄청난 그런 이득을 줍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할 때 데이터 마이닝을 해요. 데이터 마이닝이 데이터 채굴, 금광 채굴하듯이 그냥 온 전 인류가 다 막 거저 제공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듯이 돈을 갖다 버는 겁니다. 거기서 다 돈이 벌리고, 앞으로 왜? 앞으로 의미의 세계, 다 의미를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브랜드 굉장히 중시하죠? 브랜드. 명품백 같은 거. 젊은 사람들, 학생들 보면 점심 때 보면은요, 이 스타벅스 커피 딱 한 잔에다가 빵 하나, 도넛 하나 먹어요. 저거로 배부를까? 짜장면 먹으면 훨씬 더 곱빼기 더 싼데.
근데 다들 그거 먹어요. 배고파도요. 이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나 아이팟 다 꽂고서 줄 없는 거. 이거 꽂고 다니는 거. 왜요? 브랜드 갖고 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지 돼요. 지금 전혀 의미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개념 가지고서 배만 부르면 되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신발은 흙만 안 묻으면 되지. 무슨 나이키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건 트렌드예요. 이제 그게 정신문명의 세대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정신문명, 정신개벽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의미 세계 속에 산다. 모든 사람들이 꿈속에 산다. 이래 됩니다. 꿈에서 돈을 번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현명하다 할 때, 연세 많은 분들 갖다가 참 현명하다, 와이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왜? 오래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경험적 그런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농사 짓는데 20대 초반이에요. 땅을 사놨는데 막 씨를 뿌렸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파종 시기도 모르고, 그렇죠? 비료를 언제 주는지, 물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 노인네가 하나 계세요. 평생 농사 짓던. 이러면 꼬부랑 할머니가 지금 뿌리지 마. 내일 뿌려. 이러면 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 풍년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노인을 존중하는 게 그 말씀 한마디예요. 땅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공격받는 이유가 와이즈하기 때문이에요. 현명하기 때문에. 예, 경험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을 보니까 아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생 살아봤자 100살 정도, 100년치 경험 정도를 갖다 누적합니다. 100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와이즈예요. 근데 인공지능 보니까 뭐예요? 데이터가 100년이 아니고 1000년, 10,000년짜리 데이터가 들어버려요.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다 조사해봤는데 10,000년 산 데이터. 그래서 이제 extremely wise 한 게 바로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단을, 그러니까 연역 추리가 아니고 경험 추리에서 인간을 능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경험 추리는 뭐예요? 다 미래 예측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려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계급이 바뀌었습니다. 계급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도에서 옛날에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었어요. 브라만. 사제계급. 종교인 계급.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왕과 정치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조폭들, 무사, 칼 쓰는 사람들, 힘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되고 왕이 됩니다. 그렇죠? 조폭들이. 그 다음 그 밑에가 바이샤, 상인들, 장사꾼들. 왜? 장사꾼도 이 돈이 더 많을 텐데, 아니에요. 돈 많아지면은요, 조폭이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이 크샤트리아가 제일 많아요. 왕과 제후가. 그러니까 상인들이 적당히 그냥 돈만 버는데 종사할 뿐이지 가장 많은 돈을 갖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수드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인류의 원래 계급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산농공상 이렇게 돼버립니다. 산농공상. 우리도 선비가 이 공절, 맹절하는 지식인이에요. 그나마 위에요. 그다음 농공, 상업인은 밑이에요. 그래서 상업인이 실제는 노예 바로 위에 있는 계급이었는데 어디든지 천대받았는데 갑자기 상업인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언제일까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부터입니다. 그때 그게 근대의 시작이에요.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중세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제후, 상업인은 밑에 있고 이랬는데 또 농노가 있었고 농노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농사를 짓다가 그 땅들은 전부 다 제후 귀족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주라고 할 때 다들 땅을 가진 귀족들이에요. 옛날에 지주 땅주인들입니다. 농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산물 값은 별론데 양털 폭등을 해요. 양털로다가 옷감 만들어 갖고서 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합니다. 영국서. 이러니까 이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 귀족들이 보니까는 자기 땅에다가 무슨 보리, 무슨 밀 같은 걸 경작하는 것보다도 양 키우는 게 수지가 많겠어요. 더. 그래서 농노를 다 쫓아버리고서 그다음에 양을 키웁니다. 양을 갖다가. 그게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왜 인클로저냐면요. 인클로저가 울타리를 두르다는 뜻이에요. 이 농작물은 발이 없기 때문에 키우면 되는데 양은 놔두면 달아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클로저, 이 울타리를 쫙 두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유럽에 전체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쫓겨난 농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빌어먹어야죠. 어디로 가요? 그럼 도시로 가야 됩니다. 도시로 가야 됩니다.
도시가 어디예요? 성안이 도시예요, 성안.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것. 왜냐하면 잘 차려놨다가 누가 침공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다 도시에, 그러니까 성 안에 살다가 아침이 되면은 성문 열고서 나와서 농사 짓고 했다가 또 밤에는 또 들어가고.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생활 방식이에요. 왜? 밤에는 외적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모든 가게들, 장사들, 물건들, 쌀, 뭐 이게 다 도시,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농노들이 도시,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빌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일, 막노동이라도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우글우글 들어갑니다. 농노들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당시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보니까 석기시대예요, 석기시대. 아메리카 대륙은요. 돌만 씁니다. 인디언들이. 청동기도 아니에요. 여기는 총을 갖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위롭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에 수천 척의 배가 떠납니다. 포르투갈 저 유럽의 끝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총만 가지고서 가서 약탈 막 침탈해가지고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가다가 반 정도가 물에 빠져 죽든지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고귀하신 귀족과 지후는 안 가요. 왜? 가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잘 먹고 사는데 못 하러 갑니까? 그럼 누가 갈까요? 농노, 그러니까 도시에 있던 거지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떠나는데 그 사람들 갖다 뭐라 불렀냐면요. 성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르크 할 때 부르크가 뜻이 뭔지 아세요? 성이에요, 성. 부르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부르주아지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말이 바뀌었죠. 그 당시 의미는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에 사는 놈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요. 그 당시. 그래서 갔다 오니까는 거지였는데 보니까 일확천금을 갖다 해갖고 들어옵니다. 다 금은보와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상업인들의 힘이 그냥 강해졌어요. 돈도 많아지고, 군대도 갖고 있고, 배도 갖고 있고, 그 다음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 한두 명이 갔다 오면 막아버릴 텐데, 수천 명이 떠나니까 막지 못해요. 왜? 육지에 있던 육상 세력들이, 다시 말해, 제후와 귀족과 왕이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척 정신이 있고 해양을 개척해서 다 그게 뭐예요? 관념적 해석이에요. 서양 역사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요. 서양에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갖다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상업인이에요. 그게 다 부르주아였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정치 제도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왕과 귀족과 그다음에 성직자, 신부들이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삼부회의 성직자와 그다음 뭐예요? 귀족과 그다음 뭐 시민, 부르주아 시민들, 일반 평민. 근데 보니까는 투표권이 하나씩 있어요. 항상 3대 2로 집니다. 그죠? 셋이 투표권이 있는데 둘이 뭉치면 성직자하고 귀족하고 육상 세력이 뭉치면은요, 뭐예요? 상업인들, 시민들은 다 져요, 항상이요. 돈은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지들이 우리한테 빚도 졌는데. 그래서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상업인 혁명이다.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과 돈과 무력과 다 상업인이 갖고 있는데, 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침탈해갖고 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권력은 지들이 갖고서는 제도도 바꾸고 막 천대합니다. 꼴 보기 싫죠. 근데 그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제 평정한 다음에 끝나면 좋은데 거꾸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가 황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무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근데 자기가 황제가 되게끔 만들었던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상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면서 법전을 갖다 새로 만들었는데,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는데 상업인들의 이익이 반영된 법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은요, 현대 민법의 토대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본주의 법전입니다. 나폴레옹 법전의 근본 정신은 소유권 절대주의예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소유권 절대주의. 그러니까 내 재산을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뺏어가지 못한다. 또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상거래할 때 계약하죠. 그러면 이 계약은 내 마음대로예요. 네가 돈 못 갚으면 손목 잘라? 그러면 내가 잘라도 돼요. 이 정치 권력 개입 못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과실 책임주의. 내가 이제 상거래에서 계약했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네가 그 책임져야지 돼요. 정치 권력이 굳이 안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 우리끼리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인들이 이제 기세 등등해진 거. 이게 나폴레옹 법전의 3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나폴레옹 혁명, 프랑스 대혁명은요, 상업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완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인들이
그러니까 사성 계급에 의해서 최고의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계급에 그 무사계급 조폭들이 항상 지배했지 상업인이 지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칼 잡은 진시황, 알렉산더, 뭐 징기스칸 이게 왕이었어요. 전체가 다. 근데 근대 이후부터는 그 권력을 다 법으로 제한을 해버리고 상업인들을 갖다가 가장 위로 올립니다. 그게 5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계급의 전환이 일어났다. 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막스의 무슨 뭐 계급혁명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스도 틀린 게 많아요. 제가 또 막스 얘기도 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업인이 이제 지금까지는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정신은 뭘까요? 상업정신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진취적이고 막 개척정신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돈 갖고 해요. 돈 갖고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왔는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남북 아메리카에 빈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 그냥 유럽서 깰짝깰짝 먹고 살다가 남북 아메리카에 유럽 대륙이 한 4배가 넘는, 그러니까 소련을 빼더라도, 러시아 빼더라도 이런 땅에서 금은보화가 들어오니까 그걸 누가 가졌어요? 귀족과 왕이 아니고 상업인이 가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게 중심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남아 돌아가는 돈이 막 들어옵니다. 남미에서 은캐다가. 남아 돌아가는 돈을 뭐라 부르냐면요. 그걸 캐피탈이라 불러요. 캐피탈. 자본. 그래서 콜럼버스 이전까지는 자본은 없었습니다. 돈, 화폐는 있었지만은요. 대개 물물 교환이에요. 상징적 화폐만 조금씩 있었고 금돈, 은돈 만드는 것들이요. 근데 이 콜럼버스 이후부터 상업인들이 가져왔던 남아 돌아가는 은덩어리, 은괴, 금괴, 이거 불리온이라 부르는데 이게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자본주의가 탄생합니다. 캐피탈리즘의 탄생이 캐피탈리즘. 돈 굴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때 등극한 게 드디어 유태인이에요. 왜? 이자놀이하는 전당포하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원래 유럽에서 천대받았어요. 유태인이. 왜? 기독교도 안 믿죠. 그 다음에 가롯 유다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유다, 예수 죽인. 이러니까 미움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태인들은 땅도 못 갖고 귀족이 못 돼요. 관직도 못 얻어요. 누가 취직도 안 시켜요. 그 다음 농사도 못 짓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한 직업에 종사합니다. 그럼 유럽에서 옛날 중세에 뭐가 천한 직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힘들다는 얘기했죠. 기독교에서 원래 돈을 천시해요. 원래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은 돈 만지면 똥이에요. 중세 유럽은요. 그러니까 돈 만지는 직업은요. 귀족들이 안 해요.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요? 유태인들이 다 했습니다. 전당포, 고리대교목. 그래서 유태인들이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아 돌아가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는 그다음부터 물 만난 고기처럼 돈 다루는 기술자가 돼가지고서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로스차일드든지 뭐 그런 얘기들 나오죠. 유태인들 어떤 금력에 대해서 그게 역사에 이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뭐 원래 우수해서 이거 아니에요. 다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제가 그래서 연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다가.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요, 이 근대의 탄생은 상업인의 이제 부상이고, 계급의 전환이고, 돈 버는 사람들이 가장 우위를 점한 사회고, 이게 근대의 탄생인데, 요새 와서 새로운 조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급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또 누가 빈 땅이 있으면 또 뭐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다시 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보니까 빈 땅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엄청난 빈 땅이 생겼어요. 어디에? 가상 공간에. 그렇죠? 이 상상 초월의 공간이에요. 남북 아메리카 대륙 있는 공간의 면적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면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근데 가상 공간의 그런 그 면적은요, 무한해요. 부족하면은 또 서버 또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주도 세력이 되려면은 빨리 인터넷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정통해가지고서 거기를 개발을 하고 또 불교 포교할 경우에도 그 안에서의 맥락, 뭐 메타버스든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부를 개척했던 그런 성각자들. 그러니까 지금 가상공간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면서 점점 엄청나져요. 지금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발만 조금 들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2의 신대륙이 지금 새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프 치는 거,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 입력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든지 이런데 트위터, 이런 데서 올리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가 돼가지고서 저 밑에는 이거 서버입니다. 서버. 이게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돼. 인공지능으로다가 기업들이 처리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부자가 그러니까 급격히 부자 된 사람들은요 다 가상공간 개발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이제 보세요. 제가 오타쿠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타쿠 계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업인 계급들, 그렇죠? 그러니까 포마드 바르고, 그러니까 머리기름 바르고 싹 뒤로 넘긴 다음에 포마드, 옛날 포마드를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다고 무슨 큰 비행기 타고 막 이러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막 건설 현장 다니고 막 물건 팔고 하는 사람들, 이게 상업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집안에 박혀서 이런 분들이 돈을 법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고 오타쿠들이요. 오타쿠가 뭐냐 하면 일본 말인데 일본은 오택, 그러니까 택이 집택자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오는 존칭입니다. 존칭. 일본어에서 오자가 붙으면 존칭이에요. 집에만 계신 분. 근데 보니까 이 중에서 대재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오타쿠에서 오자를 빼버리고 타쿠 한 다음에 덕후라 부르죠. 덕후. 덕이 두터운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는 건 아니에요. 대개 피인이에요. 대개 다 피인인데 그 중에 몇 명이, 그죠? 몇 명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가상세계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가상세계가. 다시 말해, 이제 의미의 세계가. 다시 말해, 인터넷 속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2의 신대륙이 드디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조작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뭐 가상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적으로는 화장장엄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화장장엄 세계. 누구나 주인공이고, 누구나 부처님이고, 어디든지 세상의 중심이고, 어디든지 부족할 게 없는 이제 그런 세상. 이게 실제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리가 사는 사바정토의 진상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묻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바세계는요, 사바정토는 사바세계하고 이 화장장엄 정토가 오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 눈한테는 안 보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 보여요. 지정각세간, 불보살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아, 여기가 극락이었구나 하고 압니다. 이게 차방정토예요. 타방정토가 아니고. 근데 정보통신문명 때문에 그게 모습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뭐 미투 운동, 평등 운동, 억울한 일 당하면 금방 고발을 하고 신고하고 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한이 풀어지고 하는 이유가 이게 화장장엄 세계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이고 다 당당하고 다 의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서 모르고서 막 나중에 그냥 죽어버리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게 화엄의 세계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주도하는 게 바로 오타쿠들이다. 뭔가 가상세계의 전염병.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불자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분들 부자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하여간 여러분 불교에서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주 명심해야지 돼요. 그렇죠? 올바르게 살고 정당하게 돈 벌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고 올바르게 벌면서 큰 부자가 되어야지만 또 힘이 있습니다. 왜? 세속사회는 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과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어떤 논문사서 어떤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타쿠적 인재들은 그 성취가 대인관계의 능력 하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공식 석상이든 사석이든 수염을 답수룩하게 기르든지 청바지에 잠바나 걸쳐 입고 나타난다. 준 거지 스타일이다. 그렇죠? 고전적인 기준으로 보아 소위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좀 인물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별로 인물이 없습니다. 외모를 드러내는 대인관계가 불편할수록 오타쿠적 성향은 강해져서 인물이 좋으면 오타쿠가 될 수 없어요. 밖에서 자꾸 부르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데 못하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물도 없고 대인관계 불편하고 이러면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비상합니다. 이러면 큰 재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날로그 세계로부터의 도피처인 가상공간에 몰입하기에 디지털 세계의 속성이 더욱 정통하게 된다. 그렇죠? 알리바바의 마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크, 트위터의 잭 도시, 그다음에 더 머니는 도르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비트코인을 창시한 정체불명의 사토시 나카모토 등이 그들이다. BTS의 세계적인 성공도 그 비결은 오타쿠적 전략이 있었다. 가상공간 공략한 겁니다. 아이돌 그룹을 결성한 다음에
세계 대중음악계의 중심으로 직접 달리는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고, 직접 달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투자자가 있겠지만은요, 망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후에 유튜브를 통한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버텀업, 밑에서부터 위 방식의 적극이 오타쿠적인 접근이었다. BTS는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으로 등극하였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오타쿠는 옛날 사성계급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보니까 바라문 계급이에요. 왜? 가상 세계를 다루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바라문이 뭐예요? 옛날에 힌두교 신들, 시바 신께서 계시다, 노하셨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다가, 그렇죠? 가상, 신화 가지고서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여실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상 다루는 기술자가 옛날 브라만들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서 다시 사성계급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수십만 년을 갖다가 뭐예요? 크샤트리아, 조폭들이 지배하다가 근대 500년간을 갖다가 상업인 와이샤가 지배하다가 드디어 오타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여간 4차 산업 문명이 어마어마해요. 전지전능, 누구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요새 여러분 전지전능이에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요, 금방 스마트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전지자입니다. 누구든지. 모르는 게 없어요. 또 전능이에요. 물건 구하고 싶죠? 쿠팡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딱 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고 싶죠? KTX 타면 그냥 2시간 만에 부산까지 팍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통력이 다 일렸습니다. 지금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사회인데, 그럼 이 사회가 좋은가? 아니에요. 불행감이 더 커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 문명의 속성은요, 효율성.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속도. 너무너무 빨라요. 모든 게 빨라요.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또 친구 만나고 싶어요. 탁 그냥 카톡하면 금방 답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전화하고. 그 다음에 양.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과 속도와 효율에서 엄청나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무의미해요. 이 장자의 범원은요, 자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공이 이 공자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길 가다 보니까는 어떤 노인이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을 대기 위해서 옆에 우물에서 들어가서 물을 퍼다가 꺼내갖고서 뿌리고 이러고 있어요. 또 들어갔다가 뿌리고. 근데 자공이 보다가, 아이고, 그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 방아두레박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걸 설치하면은 탁 들어갔다가 폈다가 뿌리고 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 이 노인이 보고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 스승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한테 하는 그 노인의 답이에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기계로 일을 하게 되고, 기계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기계와 같은 마음이 가슴속에 존재하면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혼에 불안이 생기고, 영혼에 불안이 생긴 사람에게 도움을 실리지 못한다. 내가 그 방아두레박 이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부끄러워서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공의 얼굴이 뻘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자는 이 공자 논어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란 얘기예요. 종교, 삶의 질입니다. 양이 아니고, 속도가 아니고, 숨을 쉴 때도 윗바스라 수영할 때 느리게 하나하나씩 감정을 느끼잖아요. 빨리 종종거리 목표로 가려고 해서 목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막 과정 다 희생하는 삶이 아니고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내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이 아니고 질의 삶이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하나 씹잖아요. 다 삼키려고 느끼잖아요. 전체를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효율성이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걸어가고 비효율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들어가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생각이 전부 다 효율성, 속도,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때, 그때 양을 비교할 수 있어요. 객관화시킬 때. 그 다음에 효율적인 거, 이게 다 양과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계량화 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관적 삶은 절대 계량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맛본 소금 맛이든지 이걸 어떻게 남과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모든 삶을 남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서 질을 추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느리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불교적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차 산업 문명의 그 삶은요,
이 자동차를 바라볼 때 그 나에 대해서 위처럼 바라보는 삶이에요. 나를 객관화시킨 겁니다. 남이 바라보듯이. 또 나의 삶을 갖다가 하여간 하나의 자동차인데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차인데 밖에서 본 모습이 있고 안에서 핸들 잡고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과학 문명은 전부 다 밖에서 본 모습의 그런 시점에서 개발을 하고 또 삶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밖에서 본 모습. 다 비교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보다 빠르고 보다 늦고 한 이런 비교입니다. 이래 피곤해요. 왜? 항상 비교는 무한 비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가 많아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더 빠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피곤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핸들 잡고서 내가 운전대에 앉아서 내 차를 바라볼 때는요. 이때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핸들도 하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백밀러도 하나뿐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절대적 존재들이에요. 절대적 체험이에요. 상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운전만 할 뿐입니다. 운전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 또 이와 같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시점이었다. 주관적 시점이었다. 부처님의 5원 18개 12처설이 바로 이런 주관적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신 그런 시점이었다.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서 일체가 뭡니까? 하고 있을 경우에 색, 수, 상, 행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6가지 지각기관, 6가지 지각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주관적 시점에서 보신 거예요. 객관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처음 설법부터가 다 항상 운전자 관점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관점에서는요, 이제 여러분 핸들 잡고서 차에 앉아 있을 때요, 살아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내 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숙이에요. 그쵸? 오직 나만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나 혼자 있듯이. 그쵸? 이러니까 내가 절대자고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쵸? 또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비교 가능해야지 넘친다, 부족한다 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점을 운전자 관점으로 딱 잡고 살아갈 때 아무리 겉이 화려해져도 마음이 흔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살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불교의 수행 방식이고 불교인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운전자 관점을 사세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관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감각이 눈으로 보는 안, 이, 비설, 신의가 있는데 자, 혀에 맛하고요. 촉감에만 기르면은요. 그게 바로 주관적 시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봤던 거는요. 내가 또 떠올릴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떠올릴 때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귀로 들었던 거는요. 또 다시 되새길 수 있어요. 그런데 촉감은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등이 따갑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따갑다는 말은 기억이 나지만은요. 따가움 자체가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촉감은 항상 현재에서만 촉감이에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달콤한 과자 먹었죠? 말로는 떠올릴 수 있어요. 달콤한 맛을 혀에다가 느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시각, 그 다음에 소리는 떠올라서요. 어저께 말했던 그 소리,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은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봤던 그 모습, 이게 막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시각과 이 청각 같은 경우에는 회상이 가능하고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나한테 병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왜? 후회를 하게 하고 미래에 걱정을 하게 하고 합니다. 근데 촉각과 미각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상상과 회상이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주의, 어텐션을 항상 촉각과 미각에만 주의를 기울일 때, 이때 항상 주관적 관점을 갖다가 회복을 합니다. 청각과 시각은 다 객관적 관점이에요. 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환상 때문에 객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적 관점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사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생활할 때,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내한테 느껴지는 촉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절대 생각 떠올리지 말고 시각, 영상, 들었던 소리 자꾸 되뇌이지 않는 거, 밥 먹을 때 맛에만 집중하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을 운전자 관점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방식이다. 부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그 관점이 내 몸에 뵐 때는 항상 내가 의연하다.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고 항상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도 편안하고 죽어도 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화려한 4차 산업 문명이지만은 어쨌든 그 문명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계 속서 살기 때문에 또 이 문명을 이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용하는 방법을 또 얘기했고요. 그
그 다음에 이런 화려한 문명 속에서 내가 또 흔들리지 않는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